운수 좋은 날 새침하게 흐린 날씨가 눈이 올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눈 대신 얼었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이날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으로 일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에 들어가기 전 그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렸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어정어정 바라보며 혹시 손님이 있을까 싶어 거의 비는 듯한 눈길로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교원처럼 보이는 양복잠을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게 되었다. 첫 번째로 30천, 두 번째로 50천. 아침 대바람에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따르던 날. 김첨지는 거의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으니 10전짜리 100통화가 손바닥에 떨어질 때는 감격해 눈물이 날 정도였다. 더구나 이날 이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상상도 못했다. 목이 컬컬한데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기침으로 쿨럭거린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라 단연히 약 한 척 써본 적도 없다. 굳이 약을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지만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신조에 실했다. 그래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기에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듯하게 누워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이다. 병이 이렇게 심해지기까지는 열흘 전 조밥을 먹고 체한 탓이다. 그때 김첨지가 오랜만에 돈을 얻어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그 오라질 연이 남비에 대고 급하게 끓였다. 마음은 급한데 불길은 닿지 않아서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연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잡아서 두 뼘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홉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롱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김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다. 혹든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그 환자는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헌헌하였다. 그러나 그의 해무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닫은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일렸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이 망정 노가기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오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다. 앞집 마나님이 부르러 왔을 때 경희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한 생명 같은 유달리 크고 움폭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처럼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럼거리기까지 했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 앞다. 젠장 맞으면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가려니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아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 경련적으로 떨리는 손, 유달리 큰 눈, 올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라고 중얼거렸다. 1원 50천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나왔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본 지가 얼마나 되었던가. 그 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기 시작했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떤 일이 있겠냐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의 행운을 곱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1원 50전은 너무 과한데. 학생이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니 올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짓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속히 도는 것보다 마치 얼음을 미끄러지듯이 스케이트를 타는 듯해 보였다. 얼어붙은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끌고 가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그의 귀에 잉잉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웅습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듯하였다. 그 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것 같았다. 딸꾹딸꾹하고 숨을 고르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리 우냐,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뒤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그의 걸음에는 다시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손에 쥐며 제 말마다나 10이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과 같은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옥시요.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비닐 여과를 털털거리며 이 오줌에 돌아갈 일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렁한 차가운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지 절절히 느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서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비닐 여과를 털털거리고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반항하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럴 즈음 그의 머리엔 새로운 생각이 스쳤다.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있을 거란 보장은 누가 하겠냐고.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반드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워서 정거장 앞에 서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대로 정거장 앞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사이를 돌며 형세를 살펴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도착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에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퇴물 같거나 난봉 여학생 같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씨, 일여거 아니 타시랍시요. 그 여학생은 한참 동안 태가를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걸하는 거지처럼 불안한 기색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단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여자가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 짝에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치 않게. 소리치며 여자는 돌아섰다. 김첨지는 어이삼실하며 물러섰다. 전차가 도착했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에 타는 이들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타고 남은 손님은 하나뿐이었다.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많았다며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대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요. 한동안 값으로 승강일을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주기로 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니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러나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다.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진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며 이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걸이나 뭔가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신 꾸짖으며 갈팡질팡 끼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진 땅에 어찌 가노? 길 가는 사람이 걱정할 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흐리고 비 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랐을 때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도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었다.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불행에 다가가기 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했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며 그 모습은 마치 자기 집
즉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럴 즈음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왔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빛이 돌고 온 턱과 뺨은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인 상태였다. 노르스름한 얼굴은 바짝 말라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품체와는 기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 뚱뚱 보는 말라깽이를 보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몸짓과는 다르게 연하고 싹싹했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몰랐다. 마치 자기를 살려준 은인처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자네는 벌써 한잔 했군.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네.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아따, 재미없다고 술 못 마실까?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쪽 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암쥐 같나?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따뜻했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때마다 흰 김이 뭉게뭉게 떠올랐다. 석쇠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너비아니, 제육, 간, 콩팥, 북어, 빈대떡.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 탁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을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키고 싶었다. 하지만 배고픈 그는 위선 때문에 빈대떡 2개를 쪼갰고 추어탕 한 그릇을 청하였다. 줄인 배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 비어지고 자꾸만 호출했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꿀이 든 국 한 그릇을 물처럼 들이켰다. 3번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더웠다. 치삼과 함께 마시자. 빈속에 찌르르한 느낌이 퍼지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눌러 곱빼기 1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풀리기 시작했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주라고 했다. 치삼은 의아한 듯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마셨네. 돈이 40전이야. 라고 주의했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운수 좋게 돈을 벌었어.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아. 괜찮아. 막 먹어도 상관없어. 오늘 돈을 산더미처럼 벌었는데.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 리가 없지. 어서 더 먹어. 이렇게 치삼의 귀를 잡아당기며 취한 이는 크게 외쳤다. 그리고 술을 붓고 있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중대가리에게 달려가며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냐? 고 호통을 쳤다. 중대가리는 희희 웃으면서 치삼을 바라보며 물어보는 듯한 눈짓을 했다. 그러자 주정꾼이 눈치를 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애미를 붙을 놈들 같으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그러고는 허리춤을 훔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 중대가리 앞에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의 은전이 잘그랑 떨어졌다. 여보게, 돈이 떨어졌네. 왜 돈을 그렇게 막 끼얹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며 한편으로 돈을 주워 들었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위치를 살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땀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자신의 행동이 너무 더럽다는 듯 고개를 획 돌리며 더욱 화를 냈다. 바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며 치삼이 주어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 같은 돈, 이 욕실을 할 돈, 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 듯 쨍하고 울렸다. 곱빼기 두 잔이 또 부어질 틈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을 마신 후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쳐 주목하게 하고 문득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첨지에게로 몰렸다. 더욱 웃는 그는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고 정거장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라고 말했다.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더라. 그래서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나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요즘은 어디서 논다니 아가씨와 구별할 수가 있던가요? 망토를 두르고 비를 맞고 서 있지 않겠어요? 슬금슬금 가까이 가서 일여껏 하시랍시요. 하고 손가방을 들이려니까 갑자기 내 손을 탁 부리치고 획 돌아서더니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가 정말 꾀꼬리처럼 들렸어요. 허허.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죠.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처신도 없지. 허허. 웃음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죠.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이냐? 김첨지는 코를 들여마시며 말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치삼이 묻습니다. 이놈아, 언제냐? 오늘이지. 내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어들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진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치삼의 손을 뿌리치고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었습니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에 차서 말했죠. 죽기는 왜 죽어? 생떼같이 살아있단다. 그 오라질 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 먼 데가 앓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치삼이도 불안한 기색을 띠며 김첨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권했죠.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쯤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에는 안 죽은 것을 믿으려는 애쓰는 기분이 담겨 있었어요.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굳은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고 해도 물론 셋집이고 또 집 전체를 새든 게 아니라 안쪽에 떨어진 횡랑방 한 칸을 빌려서 지내고 있다.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가 하면 대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을 것이다.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아니, 오히려 그 침묵을 한층 더 깊고 불길하게 만드는 소리. 어린아이의 젖바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만약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소리는 빈 젖을 빨고 있는 소리일 테고, 꿀떡꿀떡하며 젖이 넘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빈 젖을 빠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기가 막힌 듯 이 난장 맞으연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이라고 고함을 친 것이 수상하다. 이 고함은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상을 쫓아내려는 허장섬세일지도 모른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오는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의 때가 쾌쾌하게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썩은 내와 섞인 추기가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자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구는 목첨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워있는 사람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마치 나무든 걸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때 빽빽한 소리는 응아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놓고 울고 있다. 온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그저 울고 있는 표정만 지었다. 응아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치 뱃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했다. 울다가 또 울다가 목도 잠겼고 울 기운조차 사라진 것 같았다. 발로 차도 보람이 없음을 깨닫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마치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꼭 잡고 흔들며 외쳤다.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야,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난,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은 거야? 그 짧은 순간 노은 위에 흰 참을 덮고 있는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그는 소리쳤다.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그 말이 끝나자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달개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적셨다. 문득 김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기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다